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이 장악한 이라크의 전략 요충지 라마디를 탈환하기 위해 이라크 정부군의 공격용 헬기와 군사 고문단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카터 장관은 9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은 이라크군을 추가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카터 장관은 현재 이라크와 시리아에 파견된 미국 특수병력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미국은 군병력을 확대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또 ISIL이 지난달 파리 테러 공격과 같은 공격을 또 저지르기 전에 국제사회가 군사행동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터키가 시리아와의 국경을 더욱 통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사우디아라비아와 다른 걸프 국가들이 예멘 후티 반군과의 갈등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ISIL 격퇴에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라크 정부군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이 장악하고 있는 서부 라미디시 가까이 진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라크군은 앞서 지난달에는 ISIL로 향하는 보급로를 차단한 바 있습니다. 이라크군은 현재 라미디시 외곽을 포위한 채 ISIL을 압박하고 있어 추가 반군들이 가세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ISIL은 그러나 라마디에서 수천 명의 민간인들이 인질로 붙잡은 채 이들을 인간 방패로 삼고 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ISIL 요원들이 점차 난폭해지면서 도시 안에 갇힌 주민들이 생명을 부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중부 도시 홈스에서 반군들이 마지막으로 장악하고 있던 지역에서 탈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홈스주 와일지구에 있던 반군과 민간인들이 버스를 이용해 탈출하고 있다고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밝혔습니다.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이날 하루 750명이 탈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시리아 정부와 지역 반군 사이에 체결된 평화협정의 일환으로 시리아군은 내전이 벌어진 지 수년 만에 다시 이곳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홈스는 수도 다마스쿠스에서 북쪽으로 150km가량 떨어져 있으며 북쪽으로 알레포와 고속도로로 연결돼 있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한편 유엔과 세계열강들은 시리아 정부와 반군 대표들이 유엔이 중재하는 평화회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야심찬 합의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9일 연설에서 미국은 기후변화 재정과 관련해 오는 2020년까지 8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내놓겠다며 이는 부강한 나라들이 이때까지 연간 1,000억 달러의 공동자금을 제공하기로 한 약속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그러면서 이제는 기후변화에 관해 행동에 따르며 지구 평균기온 상승과 홍수 등 이상기후 현상이 일상적인 상황이 돼버렸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당사국 총회에서는 지구온난화에 대처하기 위한 유엔의 목표 설정 등 여러 현안들이 매듭돼야 합니다. 이 가운데는 부유한 나라들이 가난한 나라들의 기후변화 감소 정책을 지원하는 문제도 다뤄지고 있습니다. 총회는 오는 11일 폐막됩니다. 일본 경찰은 도쿄의 야스쿠니 신사 공중 화장실에서 발생한 폭발 사건과 관련해 한국인 남성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경찰은 9일 일본에 입국한 27살의 이 남성을 불법 목적의 신사 방문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관들은 이 남성이 지난달 23일 폭발 사건 직전 신사 내 보안 카메라에 촬영된 인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남성은 폭발이 있기 이틀 전 도쿄에 도착했다가 사건 당일 오후 한국으로 돌아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건이 벌어진 화장실 안에서 디지털 시계와 폭발 물질로 채워진 것으로 보이는 파이프들을 발견했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현진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안녕하십니까. 12월 10일 목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관련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부대를 총괄 지휘하는 전략군 등 단체 4곳과 개인 6명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들이 북한 무기 확산과 불법 자금 조달에 연루됐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북한과 관련된 금융거래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유럽의 북한 인권단체가 탈북 여성이 중국에서 낳은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이 어린이들은 중국 국적을 갖지 못해 교육과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황해도는 낮 동안 비가 오겠습니다. 북부지방에서는 낮부터 눈 또는 비가 오다가 밤에 서쪽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상 5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9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부대를 총괄 지휘하는 전략군 등 단체 4곳과 개인 6명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들이 북한의 무기 확산과 불법 자금 조달에 연루됐다고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8일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저지하기 위해 북한의 전략군을 제재 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량 살상 무기 확산자나 지원자의 자산을 동결하는 대통령 행정명령 133825에 따라 대량 살상 무기 관련 활동을 한 전략군을 제재하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전략군이 지난해 복수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지휘한 사실을 거론했습니다. 스커드급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에 이어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되는 노동미사일 2발, 그리고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각각 발사했다는 구체적인 지적입니다. 전략 로켓 사령부로도 알려진 전략군은 장거리 미사일을 포함한 각종 미사일 발사를 지휘 통제하는 군조직입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확산 활동이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1874호, 2087호, 그리고 2094호를 위반하고 영내 불안정을 야기시키며 국제 비확산 체제를 훼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막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북한이 핵무기와 운반수단 개발을 포기하고 평화의 길을 선택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이 방향을 전환할 경우 북한과 건설적으로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준수하고 국제법을 존중하는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진지한 비핵화 의지와 신뢰할 수 있는 대화 의지를 먼저 보여야 한다는 전제 조건 역시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 재무부 역시 이날 북한 단체 4곳과 개인 6명을 특별 지정 제재 대상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재무부는 이번 조치가 대량 살상무기 확산을 겨냥한 대통령 행정명령 133825와 북한의 무기 거래를 겨냥한 대통령 행정명령 13351호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기관은 북한의 미사일 부대를 총괄 지휘하는 조선인민군 전략군과 해진해운사, 평진해운사, 영진해운사 등 4곳입니다. 재무부는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또는 대량 살상무기 전달수단 확산에 물질적으로 기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략군은 특히 지난해 3월 3일 단거리 스커드 미사일 2발을 발사하고 3월 26일에는 중거리 노동 A 미사일 2발을 시험 발사했으며 7월 26일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북한의 탄도미사일 계획에 기여했다고 재무부는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은 최성일 단천상업은행 베트남 지사 주재원, 장범수 전명국 단천상업은행 시리아 지사 주재원, 김경남 조선무역은행 러시아 지사 주재원, 고태훈 단천상업은행 직원 등 6명입니다. 이번 조치는 제재 대상 단체와 개인들이 미국과 유엔 제재를 우회하려는 시도에 대응하고 북한 정부가 미국 금융제도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재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와 관련 물자 조달과 확산 활동에 연루된 개인과 기관에 대한
제재의 효과를 유지하는 것도 목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제재 대상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고 미국인들과의 거래도 금지됩니다. 미 재무부의 애덤 주빈 테러 금융정보 담당 차관 대행은 북한이 핵 계획을 확대하고 대량 살상 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계속 확산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북한의 국제적 확산 조직을 적발하고 이들을 국제 금융 체제에서 추방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주빈 대행은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캐나다 정부가 북한과 관련된 금융거래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자금 세탁 방지 국제기구가 북한에 대한 최고 수준의 금융 제재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나다 연방정부가 북한 관련 금융거래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자금 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을 단속하기 위해 캐나다 연방정부가 설치한 기관인 금융거래 보고분석센터는 7일 발표한 북한 관련 금융거래 주의보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주의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산하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 FATF가 자금 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의 위험으로부터 국제금융체제를 보호하기 위해 북한을 최고 수준의 금융제재가 필요한 나라로 재지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라고 금융거래 보고분석센터는 설명했습니다. 주의보는 범죄 수익과 테러자금 조달법 대상 보고기관들의 북한에 기반을 두었거나 북한과 연관된 개인 또는 기업과 거래를 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관련 금융거래나 금융거래 시도와 관련해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해 보고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그 같은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관련 금융거래를 할 때 고객과 수혜자들과 관련해 고객 확인 제도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고객 확인 제도란 금융회사가 고객과 거래 시 고객의 성명과 주소, 연락처 등을 확인하고 자금 세탁 행위 등의 우려가 있을 때는 실제 당사자 여부와 금융거래 목적 등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영국 재무부도 지난달 20일 캐나다와 유사한 북한 관련 금융거래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는 지난 10월 23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이 여전히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자금 조달 척결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어 국제금융체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을 또다시 최고 수준의 금융제재인 대응 조치가 필요한 대상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는 지난 2011년 2월에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를 기존의 주의 조치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 조치로 상향 조정한 뒤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1989년 설립된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는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 세탁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기구로 전 세계 170여 개 나라가 이 기구가 정한 자금 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방지에 관한 권고사항을 국제 기준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남북 차관급 당국 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 측은 이산가족 상봉 확대 문제를, 북한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우선 의제로 제기할 가능성이 커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에서 김완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홍영표 통일부 장관은 8일 서울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행사 연설에서 오는 11일 열리는 남북 당국회담은 양측의 관심 현안들을 두루두루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특히 이산가족 문제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장관은 이산가족 상봉 문제 가운데서도 전면적 생사 확인을 위한 명단 교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당국 간 대화 때 이 작업부터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비해 북한은 당국 회담을 앞두고 금강산 관광 재개를 부각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외용 주간지 통일신보는 지난 5일자 기사에서 금강산 관광은 민족 화해와 남북관계 개선의 뜻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북한의 대외 선전용 웹사이트인 조선의 오늘도 지난달 28일과 이달 1일
금강산 관광 재개 희망을 우회적으로 내비친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회담이 8.25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의 후속 회담이면서 남북 간 현안들을 포괄적으로 다룰 정례적 대화 틀의 첫 회담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회담이 첫 회담의 성격이 있지만 의제 선정만 하고 끝나진 않을 것이라고 말해 양측이 제기한 주요 의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도 이루어질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한국의 남북관계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에서 남측은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북측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각각 최우선 의제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두 의제에 대한 양측의 접근법이 달라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한국의 경우 이산가족 상봉 문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분리 처리하려는 입장이지만 북한은 연계 처리하려는 입장을 보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홍영표 장관이 8일 연설에서 쉬운 것부터 그리고 가능한 것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힌 대목도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먼저 처리하고 정치적 부담이 큰 금강산 관광 문제는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풀어나가겠다는 의미라는 관측입니다. 전문가들은 또 북한의 경우 중요한 돈벌이 수단인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이산가족 상봉과 연계해 한국을 압박하려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북아 평화협력연구원장인 전현준 박사입니다. 2013년과 금년에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두 번에 걸쳐서 어떻게 보면 거의 조건 없이 들어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북한이 그런 걸 근거로 해서 남한이 좀 양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압박할 가능성이 있죠. 전 박사는 그러나 금강산 관광 재개는 한국 정부로선 정치 안보적 위험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타협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금강산 관광을 중단시켰던 한국인 관광객 박광자 씨 피격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책 마련 등 3대 선결 과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는 입장인데다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흐름을 중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산가족 문제에서 부분적인 양보안을 제시하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에서 실리를 얻으려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을 내놓았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영현 교수입니다. 이번 당국회담에서 이산가족 상봉 정례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되면서 남북 당국 사이에 삿바 싸움이 벌어지고 그 과정에서 이산가족 상봉 관련된 부분에서 좀 더 전향적인 북측의 의지가 나온다면, 특히 생사학의 문제 같은 경우가 북측에서 정리가 된다면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는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전현준 박사는 이번 회담이 남북한 어느 한쪽이라도 양보하지 않으면 성과가 나오기 힘들다며 양측이 기싸움만 벌일 경우 후속 회담 일정을 잡더라도 소모적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11일 개성에서 열리는 남북 당국 회담에 나설 수석 대표로 한국 측은 황부기 통일부 차관, 북한 측은 전종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국장이 결정됐습니다. 한국 측은 어제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황 차관을 수석 대표로 김의도 통일부 국장과 손재락 총리실 국장 등 3명의 명단을 북측에 통보했고, 북한 측은 전 부국장과 황철, 황충성 등 3명의 명단을 통보했습니다. 한국 측 수석 대표인 황 차관은 지난 2005년 개성공단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초대 소장을 맡았고, 금강산 관광 중단의 원인이 됐던 박광자 씨 피격 사망 사건 된 정부 합동조사단장을 맡아 사건 경위 조사와 발표를 주도했습니다. 북한 측 수석 대표인 전 부국장은 2002년 제2차 금강산 관광 당국 회담과 남북 장관급 회담, 2007년 남북 총리 회담 등의 북측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유럽의 북한 인권단체가 탈북 여성이 중국에서 낳은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이 어린이들은 중국 국적을 갖지 못해 교육과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에서 탈북 여성들이 낳은 어린이들이 사실상 무국적자로 전락하고 있다고 영국에 기반을 둔 인권단체인 유럽 북한인권협회가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는 최근 발표한 보이지 않는 어린이들, 북한 난민의 무국적 어린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중국에서 중국인 남성과 탈북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어린이들 대부분이 중국의 호적인 호구를 취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머니인 탈북 여성들이 중국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의 출생 신고를 하면 신분이 노출돼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 북한 여성과 중국 남성의 결혼 관계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한국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10년 실시한 조사를 인용해 중국에는 중국인 남성과 탈북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어린이가 2만 명 내지 3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호구를 취득하지 못해 사실상 무국적자로 전락한 이들 어린이들은 교육과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어머니가 체포돼 북한으로 송환되면 어머니와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들 어린이들은 중국의 인정과 보호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한국 정부로부터 한국 국민으로 인정을 받지도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유엔 난민 최고대표 사무소가 10년 안에 전 세계 어린이들의 무국적 상태를 끝내기 위한 운동을 시작했다면서 탈북 여성이 중국에서 낳은 어린이 문제도 이 운동에 포함될 수 있도록 북한 인권 관련 비정부기구와 시민단체들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비정부기구와 시민단체들이 아동 권익 옹호와 여성 권리운동 등 분야에서 협력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보고서는 중국 정부의 무국적 아동 보호와 관련한 국제 의무를 준수하고 적어도 부모 한 명이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갖추고 있을 경우 중국에서 태어난 모든 어린이들에게 호구를 발급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에서 김정은 체제가 출범한 이후 한국에 입국하는 탈북자 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한 해 3,000명에 가까웠던 이전 상황과는 확연히 다른 현상인데요. 북중 국경 지역에서의 단속 강화와 식량 사정, 호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10월 말 기준으로 올해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수는 980여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월 평균 98명 수준으로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규모가 처음으로 월 평균 100명을 넘었던 2003년 이후 12년 만에 100명 이하로 줄어든 겁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관계기관으로부터 합동신문을 받는 탈북자까지 고려하면 올 한해 한국으로 온 탈북자 수는 1,200명을 밑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1,400여 명보다 200여 명 적은 규모로 탈북자 수가 가장 많았던 2009년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겁니다. 한국에 들어온 탈북자는 2006년 처음 2,000명을 넘긴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9년엔 2,900여 명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탈북자 수가 급증하면서 한국 정부는 탈북자 초기 정착교육시설인 하나원 한 곳으로는 부족해 최대 5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제2하나원을 새로 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때 한 해 3,000명에 가까웠던 한국 입국 탈북자 규모는 북한에서 김정은 체제가 출범한 2012년부터 절반가량 줄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김정은 체제 들어 북중 국경 통제가 강화된 것이 첫 번째 이유로 지적됩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김정일 시대에는 탈북자를 배신자로 규정하고 방관하는 자신감을 보였다면 김정은 시대에는 탈북자를 심각한 체제 위협으로 인식하고 국경 통제와 단속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 워치도 2015 월드 리포트에서 탈북자 수가 감소한 배경으로 북한 당국의 국경 감시 강화를 꼽았습니다. 한국의 북한 인권단체들과 탈북자들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탈북을 막기 위해 국경 경비 병력을 늘리고 주요 탈북 루트마다 철조망과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으며 통신 감청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북자들의 한국 입국을 돕는 북한 인권단체 관계자는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당국이 인민무력부 산하 국경경비대를 국가안전보위부 소속으로 바꾸고 탈북자 단속을 크게 강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네끼리도 감시 붙여놓고
민관군이 몽땅 동원을 했기 때문에 지역마다 노농적이대, 교도대 이런 사람들까지도 타 지방 사람들을 신고하게 만들고 통행증을 또 그만큼 안 해주고 이전에는 통행증을 한 부서에서 그냥 사회안전부 2부라고 거기서 했는데 지금은 도의부 경유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동이 더 힘들어진 거죠. 돈을 받고 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방조하는 국경 경비대원에 대한 처벌도 예전보다 크게 강화됐습니다. 매년 탈북자 설문조사를 벌여온 북한 인권정보센터 김인성 팀장입니다. 경비대도 자주 교체하는 것도 있고 또 과거와는 다르게 경비대가 국경을 넘겨졌던 사실이 들통나면은 제대 후에도 처벌을 받기 때문에요. 기와수에 간다든지 본인이 아주 확실한 경우가 아니면은 탈북자들을 가능하면 넘기지 않으려고 하죠. 중국에서 탈북자들을 돕고 있는 민간단체 인사는 국경경비대원이 탈북자를 체포할 경우 포상금이나 입당, 간부 등용, 또 자녀대학 추천과 같은 포상이 주어져 도강비를 따로 챙기고 체포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말했습니다. 탈북자들이 국경을 넘는 데 대한 위험 부담이 커지면서 도강 비용도 크게 올랐습니다. 북한 인권단체 관계자는 김정은 체제가 출범하기 전인 2010년 1,700에서 2,500달러 수준이던 도강 비용이 6,800에서 8,500달러까지 치솟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북한 인권단체 관계자는 한동안 중국 남방 지역에서의 탈북자 단속이 일부 완화되긴 했지만 최근 들어 다시 중국 공안이 동북 삼성 지역에서 검열과 검문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0월 1살배기 아기를 포함한 탈북자 9명이 베트남에서 붙잡힌 뒤 중국 공안에 넘겨져 현재 북송될 위기에 처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북한 인권단체들은 김정은 체제 이후 탈북자 정책에서 가장 큰 변화는 북한의 가족을 이용해 탈북자들의 재입국을 유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인권단체 나우의 이영석 사무국장입니다. 탈북 과정에 잡히거나 또는 한국에서 보낸 돈을 탈북자 과정에서 보낸 돈을 받는 사람들을 잡았을 때 너가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한국으로 가 있는 탈북자 가족들을 돌아오게 하라라는 식으로 많이 이제 설득을 해서 그 가족들이 한국에 정착한 가족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연락을 하게 해서 재입국을 이제 설득하는 또는 강요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북한 당국은 북한으로 돌아간 탈북자들을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해 체제 선전에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통일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 가운데 북한으로 되돌아간 사람은 북한 매체를 통해 확인된 경우만 2000년 1명에 이어 2012년과 2013년 각각 7명, 2014년엔 1명입니다. 또 다른 한국 정부 당국자는 재입국 탈북자의 기자회견은 과거 탈북자들의 존재에 대한 공개적인 언급조차 꺼렸던 북한 당국의 태도와는 확연히 다르다며 한국에 대한 적개심을 부각해 주민들의 탈북 의지를 꺾고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인덕 정치를 부각해 체제 우월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김정은 체제가 탈북자 문제에 적극 대처하는 데는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문제 제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한동호 박사입니다. 특히 이제 2014년 작년 같은 경우에 유엔 안보리에서 이제 북한 인권 문제를 공식 의제화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르는 어떤 김정은 정권 차원의 부담감이 많이 작용하고 있죠. 특히 이제 조사위원회 같은 COI 같은 경우도 탈북자들의 증언을 위주로 보고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압박을 통해서 그런 운동들에 대해서 좀 방어하려고 하는 국제적인 어떤 운동을 방어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분명히 있죠. 김정은 체제 들어 탈북자가 줄어든 데는 호전된 북한의 경제 사정도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지난해 탈북한 북한 주민 14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북한에 살 때 하루 3끼를 먹었다는 응답자는 86.9%로 지난해 74.5%보다 12.4%포인트 높았습니다. 북한에서 거의 쌀밥을 먹었다는 응답자도 61.4%로 지난해 41.5%보다 높았습니다. 반면 거의 강냉이만 먹었다는 응답자는 10.3%로 지난해 29.9%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 실제로 유엔 세계 식량 계획 등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식량 생산량은 503만 톤으로 최근 20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10년 450만 톤에서 11.8% 증가한 겁니다. 북중 접경 지역에서 정기적으로 북한의 시장 실태를 조사해온 한국 경상대학교 정은희 교수는 북한에서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생계를 위해 중국을 찾던 북한 주민들이 내수 시장으로 눈을 돌린 것도 탈북자가 줄어든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전에는 무역이라든지 중국이 어떻게든 나와서 뭔가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야겠다라고 하는 주민들이 많았지만 이제 최근에는 내수 시장이 커진 만큼 내수 시장에 그 틈새 시장을 공략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주민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이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통일연구원 김수함 연구관리본부장은 김정은 체제 이후 과거와 달리 북한에서 시장이 확산되고 해외 파견 노동이나 밀수 등을 통해 생계가 해결되는 상황에서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탈북을 감행하는 주민들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의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올해 미국과 북한 간 교역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2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액 미국의 대북 수출이며 대부분 지원인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미국과 북한 간 교역액이 460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미국 상무부가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21%에 불과한 것입니다. 미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미국이 북한에서 수입한 금액은 전혀 없고 전액 미국이 북한으로 수출한 금액입니다. 통계상으로는 수출로 잡혔지만 대부분 인도적 지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전체 수출액의 85%가 넘는 390만 달러가 민간 기구가 구호 또는 자선으로 제공한 지원 품목으로 분류됐습니다. 이 밖에 기타 식품이 45만 달러, 닭 등 가금류 수출이 5만 6천 달러를 차지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대북 제재 일환으로 식량과 의약품 등 인도적 물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의 대북 수출과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냉랭했던 북중 관계가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대표적인 악단들이 다음 주 중국에서 친선 공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북중 관계가 개선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월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 공연에서 연주하는 모란봉 악단입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모란봉 악단과 공훈 국가합창단 등 북한의 대표적인 악단들이 오는 10일에서 15일까지 중국에서 친선 공연을 펼친다고 8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친선 방문이 북한과 중국 두 나라의 문화예술 교류를 더욱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란봉 악단은 북한 김정은 체제 출범과 함께 등장한 북한의 여성 10인조 밴드로 김정은 제1위원장의 악단 정치의 결정판으로 불립니다. 공훈 국가합창단 역시 김정은 일가의 우상화 가요 창작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악단은 북한의 주요 행사 때마다 공연을 펼쳐왔으며 소속 예술가들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명예 칭호와 훈장을 받을 정도로 북한 문화예술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처럼 대표적인 악단을 중국에 보내는 건 올해 하반기 들어 급속도로 개선되고 있는 북중 관계를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박사입니다. 풍풍 정도가 아니라요. 그 모란봉 악단만 가는 게 아니라 국가공훈합창단이 같이 간단 말이죠. 이 국가공훈합창단은 북한을 예술적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 대표하는 최고의 예술단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예술단이 김정은 시대의 트렌드인 이 모란봉 악단과 국가공훈합창단이 간다는 건 중국과 북한이 다시 당 대 당, 공산당 대 노동당 관계가 회복되면서 앞으로 김정은이 중국 방문, 베이징 방문의 사전 정지 작업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은 2013년 북한의 제3차 핵실험과 대표적 친중 인사 장성택의 처형으로 관계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10월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식에 류윈산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참석하면서 관계 개선에 물꼬를 텄습니다.
아울러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달 30일 한국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북중 관계 개선이 북핵 문제 해결과 육자회담 재개에도 좋을 것이라며 북중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두 나라 관계 개선 조짐에 대해 한동대학교 국제정치학과 김준영 교수는 북한이 여전히 중국에게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란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굉장히 실용적인 측면에서 보고 있는 것이고 또 미국과의 거기에서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미일이 동맹이 강화될수록 북한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죠. 북한은 포기할 수 없는 전략적 자산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북한이 중국의 의사를 무시하고 계속적으로 도발을 하는 걸 중국이 원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에서 일정 정도의 견제와 불편한 관계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제 미일이 워낙 가까워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중이 그동안에 이제 소원했던 관계를 좀 회복하는 그런 차원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김 교수는 이어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식에 중국 류인산 상무위원이 참석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저지의 상당 부분 역할을 한 만큼 북중 관계 개선이 북핵 문제 진전에도 건설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최원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러시아가 잠수함 발사 미사일로 시리아 내 순위파 무장 세력 ISI를 공격했습니다. 중국의 곡물 생산량이 2.4% 증가했습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자, 먼저 국제사회 최대 현안인 순위파 무장 세력 ISIL 대응 소식부터 좀 살펴볼까요? 시리아에서는 미군 주도 연합군과 러시아가 각각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를 겨냥해 공습을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리 연쇄 테러 이후 프랑스가 공습을 강화하고 영국도 참여하기 시작했고요. 러시아도 자국 여객기 추락이 ISIL 연계단체의 폭탄 테러에 의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ISIL에 대한 공습을 강화했는데요. 러시아군은 9일 처음으로 지중해에 배치한 잠수함에서 발사한 미사일로 시리아 내 ISIL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어떤 미사일인가요? 잠수함 미사일 공격 사실은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시리아 내 군사작전 상황을 보고하는 회의에서 공개됐는데요. 쇼이구 장관은 지중해 동부 시리아 인접 해역에 배치된 러시아 흑해함대 소속 잠수함 로스토프 나도호에서 순양 미사일 칼리브로를 여러 발 발사해서 시리아 북부에 있는 순위파 무장 세력 ISIL 목표물 2곳을 성공적으로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날 회의는 러시아 관영 텔레비전을 통해 전국에 중계됐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물을 타격했는지도 밝혔습니까? 네, 러시아의 소이구 국방장관은 ISIL의 무기 저장고와 지뢰 공장을 타격해서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것이 확실하며 터키 접경 인근의 석유 관련 시설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지난달 터키 전투기에서 격추된 러시아의 수호이 24 전폭기 잔해에서 비행 기록이 담긴 블랙박스를 회수했는데요. 푸틴 대통령 이날 회의에서 쇼이구 장관에게 외국 전문가들이 참관한 가운데 비행 기록을 철저히 분석하라고 지시하는 장면도 중계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AFP 통신은 러시아가 영국 전문가들을 초청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전폭기 격추 이후에 S-400 지대공 미사일을 시리아에 배치를 하는 등 이 자국 전투기 보호를 이유로 미사일 전력을 강화해 왔는데 이 미사일 순양함을 추가로 보낸다는 보도도 나왔더군요. 네, 러시아 해군이 8일 발표한 내용인데요. 현재 인도 인근 해역에서 인도와의 연합 해상훈련에 참가 중인 미사일 순양함 바라고가 곧 시리아 인근 지중해상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흑해함대 소속 순양함 모스코바오를 대체해서 시리아에서 공습 임무를 수행하는 자국 전투기들을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해 쇼이구 장관도 앞서 예고한 대로 시리아에서 자국 전투기가 공습 임무를 수행하는 전폭기들을 엄호하기 시작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네,
이 러시아는 순위파 무장 세력 ISIL과 테러 세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군 등 연합국과의 군사 협력도 제안을 했는데 진전이 좀 있었나요? 진전이 별로 없는데요. 특히 미국은 러시아가 여전히 시리아에서 순위파 무장 세력 ISIL보다는 아사드 정권에 반대하는 반군에 대한 공습에 집중하고 있다는 입장이어서 협력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브렌 맥커크 ISIL 담당 특사는 8일 바그다드에서 미군과 이라크군 장성들과 만난 자리에서 러시아의 시리아 내 공습 중 30%만이 ISIL을 겨냥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미군의 주장은 러시아가 순위파 무장 세력 ISIL이 아닌 시리아 반군을 겨냥했다. 한 70% 정도는 그렇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러시아의 동맹인 시리아 아사드 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을 반대하는 반군에 훨씬 많은 공격을 가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맥커그 특사는 러시아 여객기 격취 이후 ISIL을 겨냥한 공습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다른 반군을 겨냥한 공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앞서 러시아가 온건파 반군에 대한 공습을 멈추지 않는 한 시리아에서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은 어렵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중동의 그 순위파 무장 세력 ISIL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눈길을 끄는 내용이 있는데 이 ISIL이 사용하는 무기가 대부분 이라크군이 외국에서 들여온 그런 무기들이라고요? 네, 국제인권단체인 엠네스티가 그런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순위파 무장 세력 ISIL이 사용하는 무기들은 대부분 이라크 정부군으로부터 빼앗은 것으로 지난 수십 년간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들여온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주로 어느 나라에서 온 것들입니까? 주로 미국과 러시아 또 옛 소련 연방 국가들로부터 유입된 무기들이 많은데요.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ISIL이 사용한 무기를 분석한 결과 최소한 25개 나라에서 제작된 무기였습니다. 엠네스티는 ISIL이 이런 무기를 끔찍한 범죄와 학살에 사용하고 있다면서 무모한 무기 거래가 얼마나 엄청난 잔혹 행위를 부추기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엠네스티는 또 시리아 정부군에 대한 전면적인 무기 금수 조치와 대이라크 무기 수출 규제를 강화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무기들이 ISIL의 수중에 넘어가게 된 거죠? 순위파 무장 세력 ISIL은 이라크 북부와 시리아 동부 넓은 지역에 걸쳐서 이슬람 국가를 수립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군기지와 무기고 등을 장악하고 이라크와 시리아 군경이 사용하던 다량의 무기를 확보했습니다. 또 이라크에서는 관리 부실로 외부에서 들여온 무기가 암시장 등에서 거래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라크는 1980년대부터 90년대 말까지 이란과 전쟁을 치르면서 세계 각국의 무기를 들여왔고 이라크 전쟁 이후 미국도 이라크 정부에 많은 무기를 공급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경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곡물 생산량이 늘었다고요? 네, 중국의 국가통계국이 8일 올해 곡물 생산량 집계를 발표했는데요. 6억 2천만 톤으로 지난해 비해 2.4%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파종 면적은 지난해 비해 0.5%밖에 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크게 향상된 겁니다. 예. 그렇다면 각 곡물별로 생산량은 어떻습니까? 옥수수, 즉 강냉이 생산량부터 말씀드리면요. 2억 2,500만 톤으로 가장 많았고요. 이어서 쌀은 2억 800만 톤, 또 밀은 1억 3천만 톤이었습니다. 세 가지 종류의 곡물은 지난해 비해 생산량이 2.7% 증가한 것인데요. 국가통계국은 다른 곡물의 개별 생산량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렇게 생산량이 증가된 데 대해 중앙정부가 주요 곡물의 생산 증산을 위해 농민들을 지원했고 또 농업 재배와 구조조정을 실시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농민에 대한 지원금 배분을 좀 더 신속하게 하고 목화 등 생산성이 떨어지는 작물 재배는 줄이고 대신에 밀과 옥수수 등 주요 곡물의 재배 면적을 확대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기상 조건도 전반적으로 지난해에 비해서는 좋았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중국의 이런 그 곡물 생산 증가가 국제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올해 곡물 생산량이 다소 증가한 것과는 별개로 중국은 지난 10월 13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기간 동안 농업 생산 능력을 확대하기보다는 수입을 늘려서 부족한 식량을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이 수입을 늘리면 국제시장에서는 곡물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다만 주식인 쌀과 밀은 오히려 재배 면적을 늘려서 자급 기반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콩 등 다른 곡물과 육류 등의 가격이 다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그런데 이 중국이 이전에는 곡물 생산을 확대하는 쪽의 정책을 유지하지 않았었나요? 그렇습니다. 지난해까지 10년 이상 곡물 생산을 확대해 왔는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쌀과 밀 같은 주식에 대해서는 자급 기반을 확보하면서도 국제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싼 값에 수입할 수 있는 다른 곡물들의 수입 의존도를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또 이는 환경 문제 등도 고려한 결과로 보입니다. 네, 좀 지난 이야기이긴 하지만 중국이 이렇게 곡물 생산이 증가한 것, 집단 농장제를 폐지하고 가족 농제도를 도입했기 때문 아닐까요?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중국도 마오쩌둥 시절 집단 농제를 도입했는데요. 그 결과 곡물 생산성이 떨어지고 그 결과 1970년대 말에는 극심한 기근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덩샤오핑이 1980년대 가족 단위로 농사를 짓는 가정 농제를 도입했는데요. 그 결과 70년대 3억 톤이었던 중국의 곡물 생산량은 80년대 4억 톤이 되고 지금은 6억 톤으로 늘어나 식량난을 완전히 해결한 겁니다. 네. 베트남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베트남도 비슷한 경우입니다. 베트남은 1975년 공산화되면서 중국과 비슷한 집단 농제를 채택했는데요. 그 결과 주곡인 쌀 생산량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러다가 1986년을 기해 집단 농장을 벌이고 농민들에게 30년간 농지 이용권, 그러니까 농사를 마음대로 져라 이런 내용의 농지 이용권을 줬는데요. 즉 가족 농장을 채택한 겁니다. 그 결과 쌀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 식량난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이고 연간 수백만 톤의 쌀을 수출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네, 이번에도 아시아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동아시아 지역의 인구 고령화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군요. 네, 세계은행이 동아시아 지역의 고령화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동아시아는 다른 지역에 비해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따라서 이런 인구 분포 변화에 대비해 연금 제도를 개혁하고 노동인구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유독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이유는 뭘까요? 네, 보고서는 경제 발전 등을 주요 이유로 꼽았는데요. 지난 수십 년간 동아시아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빠른 경제 발전을 이루면서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했고요. 또 소득이 높아지고 또 교육 수준도 높아지면서 자연 평균 수명도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세계은행의 수두히르 세티 수석 경제 전문가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부유한 국가일수록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데요. 전통적으로 다른 지역의 부유한 국가에서 50년에서 100년에 걸쳐서 일어나는 고령화가 동아시아에서는 중간소득 국가에서도 20년에서 25년 만에 진행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도 국가별로 좀 차이가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보고서는 국가별로 고령화에 따른 노동 가능 인구 감소를 전망했는데요.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한국이 가장 높았습니다. 2040년까지 노동 가능 인구가 무려 15%나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어 중국과 일본에서 10%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고요. 특히 중국의 경우 10% 노동 가능 인구 감소는 거의 9천만 명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고령화와 이 노동 가능 인구 감소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고요? 네, 우선 더 많은 여성들이 노동에 참여해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육아 지원 등 제도적인 개혁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국과 태국, 베트남 등에서는 노동자들이 너무 빨리 은퇴하지 않도록 연금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아직 고령화가 상대적으로 덜 진행된 나라들도 미래에 대비해 연금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최원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BOA 한국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황해도는 낮 동안 비가 오겠습니다. 북부지방에서는 낮부터 눈 또는 비가 오다가 밤에 서쪽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상 5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9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고 평안북도는 오후 들어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1도, 낮 최고 6도, 남포 최저 2도에서 최고 6도, 신의주는 아침 최저 2도, 낮 최고 5도, 강계 최저 영하 5도에서 최고 영상 1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대체로 흐리고 오후 한때 비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해주 최저 5도, 최고 9도, 개성 최저 3도, 최고 8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역시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겠는데요. 함흥 최저기온은 1도, 최고 9도, 장진 최저 영하 10도, 최고 영상 2도, 해산 최저 영하 9도, 최고 0도, 원산 최저 3도, 최고 6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 역시 대부분 지방에서 흐린 날씨 예상됩니다. 청진 최저기온은 0도, 최고 6도, 삼지연 최저 영하 8도, 최고 영하 1도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전 해상에서 구름이 많고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해도 흐리고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내일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은 구름 많다가 낮부터 대체로 맑아지겠습니다. 함경남도 동해안은 흐리고 새벽에서 오전 사이에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6도에서 영상 6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1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에서 2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고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3m로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12월 10일 목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을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이어서 VO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이 장악한 이라크의 전략 요충지 라마디를 탈환하기 위해 이라크 정부군의 공격용 헬기와 군사 고문단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카터 장관은 9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은 이라크군을 추가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카터 장관은 현재 이라크와 시리아에 파견된 미국 특수병력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미국은 군병력을 확대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또 ISIL이 지난달 파리 테러 공격과 같은 공격을 또 저지르기 전에 국제사회가 군사 행동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라크 정부군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이 장악하고 있는 서부 라마디시 가까이 진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라크군은 앞서 지난달에는 ISIL로 향하는 보급로를 차단한 바 있습니다. 이라크군은 현재 라마디시 외곽을 포위한 채 ISIL을 압박하고 있어 추가 반군들이 가세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ISIL은 그러나 라마디에서 수천 명의 민간인들이 인질로 붙잡은 채 이들을 인간방패로 삼고 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ISIL 요원들이 점차 난폭해지면서 도시 안에 갇힌 주민들이 생명을 부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중부 도시 홈스에서 반군들이 마지막으로 장악하고 있던 지역에서 탈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홈스주 와해지구에 있던 반군과 민간인들이 버스를 이용해 탈출하고 있다고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밝혔습니다.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이날 하루 약 750명이 탈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시리아 정부와 지역 반군 사이에 체결된 평화협정의 일환으로 시리아군은 내전이 벌어진 지 수년 만에 다시 이곳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홈스는 수도 다마스쿠스에서 북쪽으로 150km가량 떨어져 있으며 북쪽으로 알레포와 고속도로로 연결돼 있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야심찬 합의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9일 연설에서 미국은 기후변화 재정과 관련해 오는 2020년까지 8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내놓겠다며 이는 부강한 나라들이 이때까지 연간 1,000억 달러의 공동자금을 제공하기로 한 약속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그러면서 이제는 기후변화에 관해 행동할 때라며 지구 평균 기온 상승과 홍수 등 기후 이상기후 현상이 일상적인 상황이 돼버렸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당사국 총회에서는 지구 온난화에 대처하기 위한 유엔의 목표 설정 등 여러 현안들이 매듭돼야 합니다. 총회는 오는 11일 폐막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21개월에 걸친 내전 과정에서 9천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가 밝혔습니다. 유엔 인권사무소는 9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지난해 3월 발생한 내전으로 군인들과 민간인을 합쳐 적어도 9,098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나 지난 8월 이후 양측 간 무력 충돌 규모는 크게 줄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9월 1일부터 발효된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들 사이에 새로운 휴전 협정으로 중화기들이 전선에서 모두 철수됨으로써 폭력 사태가 크게 줄었다는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다만 지난달 초 양측 간 충돌이 재발되는 등 폭력 사태가 다시 증가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일본 경찰은 도쿄의 야스쿠니 신사 공중 화장실에서 발생한 폭발 사건과 관련해 한국인 남성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경찰은 9일 일본에 입국한 27살의 이 남성을 불법 목적의 신사 방문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관들은 이 남성이 지난달 23일 폭발 사건 직전 신사 내 보안 카메라에 촬영된 인물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현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보내드립니다. 단파로는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7,460kHz, 11,990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